안녕하십니까. 전자공학부 최영진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쳐 드릴 과목은 제어 시스템 공학 1입니다.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는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내믹 시스템이라는 플랭크닝 교수님이 작성하신 8판 교재가 되겠고요. 혹시 7판 교재를 미리 가지고 계셨다면 혹은 재수강이라면 8판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저에게 진로 상담이나 혹은 연습 문제 푸시다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이메일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최영진이니까 초기 이니셜을 따서 CYJ 하고 한양대 AC.KR을 쓰시면 저에게 이메일이 올 거고요. 제가 그럼 답변할 때 몇 시에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10학관 231에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 보고 문제 풀이 할 수 있겠죠. 혹시 원하시면 전화하실 수도 있는데 5232번입니다. 잠깐 이제 이번 학기 배울 과목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요. 이번 학기 저는 제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주로 그에 관련된 해석과 설계 방법을 학습하는 걸 목표로 두겠습니다. 첫째, 전달함수와 신호 흐름 선도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들을 이용해서 전기 시스템, 기계 시스템, 혹은 화공 플랜트 시스템과 같은 물리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다뤄야 이론적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제어공학에서 안정도입니다. 안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안정도를 판별하느냐 큰 이슈인데요. 이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1학기 중에는 시간 영역의 해석법이라고 해서 시스템의 임펄스 형태의 입력을 가한 후 나온 리스폰스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스텝 인풋을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력을 넣어가면서 응답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와 관련된 방법은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에 대해서 응답 특성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3차, 4차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2학기에 들어가면 6장에서 주파수 응답법, 7장에서 상태공간 해석법이 있는데 이는 좀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2학기의 학습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1학기의 마지막 주제가 근궤적법 루트로카스인데요. 루트로카스는 제어 시스템 내에 특정한 매개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응답이 바뀌는 과정이나 해석이나 설계가 바뀌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구과목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이 피드백 컨트롤이고요. 이를 궁극적으로 플랜트에 적용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한 제어기 설계하는 걸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오버뷰를 마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다이나믹 모델이라는 기계 전기 화공 플랜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다이나믹 리스폰스라고 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법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피드백을 다루는 그런 해석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직후에 전기 모터 제어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5장에 나와 있는 근궤적법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그레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말고사 40%, 중간고사 40%, 여기 말씀드린 제어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10%, 5개의 숙제가 나갈 건데요. 5장까지 할 거니까 호목이 하나에 1점씩에서 5%, 출석 체크가 5%가 되겠습니다. 한 번 빠지시면 1점씩 감점해서 5번 빠지면 빵점이 되는 거고, 6번째 빠지시면 교육부 규정상 성적을 드릴 수 없으므로 F가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네, 이제 과목에 들어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주제가 Overview and Brief History of Feedback Control이라는 건데요. 오버뷰를 주로 다루는 것 같지만 이번엔 사실은 역사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이 피드백 컨트롤의 역사가 무지 오래됐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1절이 Simple Feedback System이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Household Furnace Controlled by Thermostat. 무슨 말이냐면 온도 조절기에서 통제되는 그런 집의 보일러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집에서는 집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다양한 다이나믹 시스템이 숨겨져 있을 텐데 이 우리가 온도 입장에서 바라보면 방의 온도 혹은 뭐 거실의 온도 이런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집에 우리가 춥거나 더우면 에어컨을 켜거나 혹은 보일러를 켜죠. 그와 같은 퍼니스 화로라고 하는데 화로를 우리가 막 이용해서 열량을 공급해 줄 수 있겠죠. 집에다가 즉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집이란 놈은 완벽한 단열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 들어온 열량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는 손실로 흘려보낼 거고 단열이 생겨서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Q아웃이 생길 텐데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자면 그 Q아웃풋이 이렇게 열량을 빼서 공급한 것처럼 써도 될 겁니다. 히트 로스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빠져나가지만 빠져나가는 걸 플러스로 본다면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우리 보일러와 같은 이 퍼니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보통 가스 밸브가 앞쪽에 달려있죠. 이 가스 밸브에 이 밸브에서 이 밸브의 각도를 이용해서 밸브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가스들이 잘 많이 지나갈 거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뭐 지나간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꽉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갈 겁니다. 이와 같이 가스 밸브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가스가 지나가는 양을 제어할 수 있겠죠. 요거를 컨트롤하는 놈이 온도 조절기라는 서머스태트입니다. 서머스태트. 이 놈이 하는 일이 이 일이죠. 우리가 목표 온도를 설정을 하면 목표 온도보다 방해 온도가 모자르면 서머스태트가 작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들이 많이 공급돼서 퍼니스가 열심히 타겠죠. 그래서 열량이 공급돼서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만나게 되는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뭐가 피드백 되고 있습니까? 방해 온도죠. 방해 온도가 센서를 통해서 측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온도 조절기에 들어가서 둘 사이에 디자이어드 온도와 실제 액츄얼 온도 사이의 차를 구해서 제어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잘못 쓴 부분이 여기 낙서를 했네요. 다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부분이 이제 바깥쪽 온도고요. 실내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타겟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보시면 타겟이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퍼니스가 오프돼 있다가 잠깐 동안 온돼서 또 오프돼 있다가 온되고 이와 같은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이 온오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그럼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보니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새벽 6시쯤에 온도를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껐다 켰다가 좀 더 자주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보일러의 가스 밸브를 통해서 방해 온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제어기 시스템을 바라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제가 피드백 어널리시스 오브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나온 주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이 요즘 많은 차가 하고 있죠.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관심사가 속도이기 때문에 크루즈하는 우리가 자동차의 바디를 보면 뭐가 아웃풋이 될 거냐면 자동차의 속도가 될 겁니다. 스피드. 크루즈 컨트롤 하려면 우리 엔진이 이제 이 자동차의 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진과 자동차 바디를 합쳐서 이 액추에이터와 프로세서 합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랜트라고 합니다. 이만큼의 플랜트가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도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등판각이 높은 고개로 올라갈 때와 고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엔진 그 운전 속도에 대한 가감석이 저절로 들어오죠. 중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이 표현된 게 로드 그레이드라고 썼습니다. 실제 자동차 속도가 생기면 우리가 그 스피드 미터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타코미터라고도 하고 이 타코미터 통해서 측정된 속도를 가지고 제역에 넣어주면 목표 속도랑 비교해서 그 차만큼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자동차의 트로틀 밸브를 엽니다. 트로틀 밸브도 똑같습니다. 이 트로틀 밸브도 이렇게 있어서 이게 개솔린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걸 막는 이게 스로틀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센서를 붙이는 순간 센서도 노이즈를 살 거고요. 자동차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이렇게 또한 그레이드 앵글에 따라서 외부 영향을 받겠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피드 모델 위에 있는 스피드 모델에 1도의 트로틀 밸브의 앵글을 바꿨다 해봅시다. 이를 컨트롤 인풋 U라고 해볼게요. 트로틀 밸브의 각도가 1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도가 더 낮아지면 속도가 얼마가 커지냐면 10마일이 커지더라. 이렇게 10마일은 대충 16km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16km씩 km per hour씩 커지는 1도가 커질 때마다 그 정도 되더라. 이렇게 측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제어 입력이 될 거고요. 실제로 나오는 출력 스피드 Y는 여기 이제 출력 Y가 되겠죠. Y를 이제 이 앵글 여기 트로틀 밸브의 앵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up and down here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 내려오는 운전을 할 때는 이 앵글 그 로드 그레이드 앵글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즉 그레이드 즉 등판각이 1도씩 커질 때마다 5마일씩 손해를 보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복잡하네요. 이를 좀 바꿔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간단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풋 U에 스로스트 앵글이 1도 바뀌면 1도 그 디그리가 1도씩 바뀔 때마다 10마일씩 더 커지더라. 이게 메저드 아웃풋 스피드가 되겠죠. 근데 경사면을 오르거나 내리면 즉 만약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의 경사각을 가릴 때마다 그죠? 여기 1도 될 때마다 얼마씩 속도가 손해 보냐면 5마일 per hour씩 손해 봅니다. 즉 이걸 한꺼번에 그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도고 여기도 1도라고 하면 여기 얼마가 나옵니까? 0.5마일 per hour가 나오겠네요. 그죠? 만약에 내려가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15마일 per hour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세울 수가 있고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충 알아요. 우리가 인풋에 1도 바뀌면 아웃풋이 10마일이 바뀌더라. 그러면 제어기를 어떻게 붙이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10분의 1로 붙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1의 속도를 주면 10분의 1 곱해서 0.1도가 들어가고 0.1도가 10을 곱해줘서 다시 1도가 1마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죠. 단 등판 가격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즉
경사 up and down 힐이 아닐 때 얘기가 되겠죠.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어기를 가정하고 example of an open loop control system. 여긴 피드백이 없으니 open loop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 대해서 let's set u as r over 10 레퍼런스 신호에 10으로 나눈 값을 제어기로 세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output speed YOL is obtained by the equation like this. 보시죠. U에서 0.5W를 뺀 거에 10을 곱한 것만큼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U를 어떻게 설계하기로 했냐면 10분의 R 이렇게 설계하기로 했어요. 그죠? 10분의 R. 너무 두껍게 했네요. 지우고 색깔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10분의 R 이렇게 줄 겁니다. 이걸 곱해서 보시면 R 빼기 5W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경우 LR을 계산해 볼까요? LR라는 놈은 내가 타겟으로 놈이 R이니까 R 빼기 실제 출력이 되겠죠. R에서 여기 YOL을 오픈 업 리스폰스 빼보시면 5W가 에러가 될 겁니다. 즉 경사면이 있거나 올라가는 거거나 내려갈 때만 에러가 생기고 그 외에는 준 속도대로 가겠죠. 이게 큰 장점이네요. 이 너무 감이 잘 안 오니까 퍼센트 에러라는 걸 한번 개념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에러의 정의는요,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 즉 외란이 없을 때, 즉 평지에서 아웃풋분에 평지 아웃풋 빼기 평지가 아닐 때 아웃풋을 뺀 건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평지가 없을 때, 경사면이 없을 때 아웃풋은 R이죠. R입니다. 여기서 날 수 있죠. 네. 경사면이 있을 때는 R 빼기 5W를 R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500 R분의 W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퍼센테러가 되겠죠. 이거에 크고 작은 감은 잘 없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 커멘트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피드백을 한번 붙여가지고 피드백 컨트롤이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여기 시작해서 끝나는 오픈룹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센서를 붙여서 아웃풋의 속도를 피드백해서 목표 속도와 빼서 이 오차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게인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스로스트 앵글 값이죠. 이걸 결정해서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어기가 좀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0배는 게인은 똑같지만 에라 전에는 R이었던 것이 R 빼기 Y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한번 스피드 한번 구해볼까요? 이때 나오는 스피드 이거는 10배 곱하기 U 빼기 0.5W 만큼 여기 들어간 선이 U 빼기 0.5W니까요. 들어갈 거고 그게 10배가 곱해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U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U란 놈은 10배 R 빼기 YCL 이렇게 되네요. 이만큼이 U가 되겠습니다. 네, 이만큼이 이제 U죠. 명확하죠? 여기 이제 U란 놈을 계산해 보시면 10배 R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놀랍게도 양쪽에 YCL이 나와가지고 YCL은 100의 R에 빼기 100의 YCL에 100의 빼기 5W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두 군데 나오네요.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101YCL 이렇게 될 거고요. 100R에 5W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100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요 식이 나와요. 약간 다르게 나오네요. 예. 피드백을 하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찌됐든 계속 보시죠. 이 경우에 한번 에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에러라는 건 목표값 빼기 현재 출력값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에서 출력을 뺍니다.
레퍼런스 빼기 아웃풋이죠. 여기서 빼보시면 에러가 레퍼런스에서 좀 남습니다. 101분의 1이라는 약 1%의 레퍼런스 값이 1%가 뜨겠네요. 에러에 항상 요 정도의 한 5배에 해당하는 W가 뜨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내가 10마일 per hour로 보내고 싶었는데 얘가 10마일 per hour를 못 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마일 per 아니고 101분의 100 곱하기 10만큼 간다는 거죠. 10마일에 못 다다른, 이거는 이제 10보다 작을 겁니다. 그죠? 이게 피드백을 가했는데 또 좋아진 게 아니라 에러가 남네요. 이 등판각이 없을 때도, 평지에서도. 그죠? 그렇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소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거의 1이잖아요. 근데 디스터번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전에 앞에서 본 거는 5W였는데 5W가 101로 나눠졌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외부 등판각에 대해서 굉장히 강인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역시 퍼센트의 오차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퍼센트 오차는 5배 R분의 W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오픈룹 컨트롤의 결과와 클로즈룹 피드백이 있는 경우의 컨트롤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웃풋 스피드는 R 빼기 5W였고 클로즈룹은 101분의 100R 빼기 101분의 5W였습니다. 에러는 5W였다면 이번에는 클로즈룹에서는 101분의 1R 플러스 101분의 5W가 될 거고 퍼센트 에러를 보면 약 100배 작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클로즈룹 한다고 해서 항상 퍼펙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보시면 여기 보면 퍼펙트하게 레퍼런스를 다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에러가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경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인해졌습니다. 몇 배? 에러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101분의 1. 이런 장점이 있네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라는 이슈가 남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Feedback has reduced the sensitivity of speed error to grade 등판각에 대해서 by a factor of 101, 101분의 1만큼 스피드 오차 에러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When compared with the open loop system, 피드백을 가하고 나면 101분의 1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시스템을 굉장히 인센서티브하게 만들었다. 즉 둔감하게 만들었다. 뭐에? 등판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네요. There is now small speed error. 근데 반대급부로 작은 스피드 에러가 남았어요. 어디서요? 평평한 데서도 101분의 1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점이 또 생겼네요. 그렇지만 작은 에러가 남죠. Control design trade-off. The issues of how to get the gain. 이 안쪽에 있는 게인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 잡아 썼는데 이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뭘 줄일 수 있냐면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스템 게인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시스템이 어떨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unstable, 즉 안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들은 뒤에 가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얘기는 피드백 시스템 펀더멘탈이라는 건데, 피드백 시스템이 뭘 추구하느냐, 피드백 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이슈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걸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빌리티 이슈,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System must be stable at all times. 언제든지 항상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야지 쓸 수 있겠죠. 안정해야지. 그렇지만 instability may have two causes.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언스테이블한 겁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바일 로봇 중에, 굴러다니는 로봇 중에 바퀴가 2개인 게 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자 세그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전력을 가하지 않으면, 모터 컨트롤 하지 않으면 무조건 쓰러집니다. 그죠? 원하는 위치는 upright, 위로 서 있는 거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항상 쓰러지죠.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항상 쓰러지는 모델, 이런 거는 언스테이블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게 있냐면요. 모델은 스테이블한데 우리가 피드백을 넣는 바람에 언스테이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을 잘못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서 피드백을 가하고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얻게 되는, 즉 발진을 하죠. 우리 이런 예를 우리가 자동차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이라고, 제어기를 피드백을 잘못한 겁니다. 혹은 통신이 끊어졌거나.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트래킹, 잘 쫓아가는 겁니다. System output must track the command reference signal as closely as possible.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명령 10마일로 가라 하면 10마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9.9마일이나 10.1마일로 가지 말고 가능하면 as closely as possible 유사하게 쫓아가라. 세 번째 이슈는요, disturbance rejection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럼 자동차가 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쑥 가죠. 이런 거에 강인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둔감해져라. 어디에? 디스터번스 인풋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바스트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들의 계속 엔진을 소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질량은 줄죠. 우리가 연료를 충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의 질량이 바뀌면 같은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더 빨라지는 거죠. 그죠? 가속도가 더 커지니까. 이와 같이 모델이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If the model used in the design is not completely accurate,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change over time,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어 성능이 트래킹하는 이 성능, 트래킹 퍼포먼스가 나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들에 대해서도 강인하게 시스템이 버텨야 된다. 라는 뜻에서 로바스트니스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Stability, Tracking, Disturbance Rejection, Robustness. 이제 좀 간단한 역사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책의 네 번째 절에 나오는데 좀 보면 재밌으니까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선사시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와인을 따라 먹을 때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안에 플로트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플로트를 집어넣고 이 플로트가 집어넣고 이 플로트가 이게 많이 빠져나가면, 즉 와인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플로트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서플라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이 뚜껑이 열리면서 더 많이 이렇게 흘러내릴 겁니다. 그죠? 또 차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플로트가 올라가겠죠? 플로트 올라가면 다시 구멍 막아버릴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겠죠. 이와 같이 플로트 밸브, 이것도 자동 제어한 예라는 겁니다. Only historical control of liquid level and flow. 이게 이제 책에 그림 1.7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림 1.8번이 있는데요. 요건 명확한 역사가 있고 개발자도 있습니다. 드레블스 인큐베이터라는 건데요. 뭘까요, 이게? 이게 닭이 달걀을 품는 게 아니라 달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밀봉된 장치인데요. 밀봉된 장치 중에 우리가 여기 불을 뗍니다. 한 군데서 불을 떼고 여기 한쪽에다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알코올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불을 떼면 알코올은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수은을 밀어낼 겁니다. 밀어낼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가겠네요. 플로트가. 그럼 플로트가 상승할 거고, 여기 피봇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댐퍼라 불리는 부분이 여기를 막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파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불 타던 게 산소가 작아지니까 불이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내려가겠네요.
너무 뜨거워진 게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은 살아있고 아직 여기 있는 알코올은 다시 이제 어,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 이제 머큐리에 여기 수은에 있는 놈들이 다시 차면서 찰 겁니다. 그럼 얘가 제자 내려오겠죠.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열렸어요. 열리면 다시 산소들이 공급될 거고 불이 또 활활 타겠죠. 이와 같이 산소 공급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엠파라블리오는 요번에 운동을 통해서 이런 피벗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달걀을 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레벨스 인큐베이터고요. 1600년이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임진왜란 막 지난 다음일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되게 유명한 건데요. 플라이볼 거버너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왜 유명한 장치냐면 우리가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을 때 증기기관에서 한쪽에서 석탄으로 계속 보일을 떼죠. 계속 연료를 집어넣어도 그 기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이 플라이볼 거버너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이 장치도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장치니까요.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스팀 여기 이제 역시 물을 끓이는 물을 끓여 스팀 만들고 얘를 엔진에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게 여기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해서 마치 자동차의 뭐랑 비슷합니까? 스로틀하고 비슷하죠. 이걸 통해서 스팀의 양을 결정합니다. 이거의 회전 각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피봇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슬리브라고 하는 놈의 이 상하 운동으로 결정이 되겠네. 그죠? 슬리브의 상하 운동으로 요게 여기 있는 놈이 이 밸브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 엔진에서 구동되는 그런 어떤 그 휠이죠. 휠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붙여놓은 그런 풀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엔진으로부터 붙어있는 풀리죠. 얘 회전하게 할 겁니다. 회전에 따라서 회전이 빨라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 원심력이 작동하니까 얘가 들고 일어나겠죠. 얘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들고 일어나면 얘도 얘가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얘도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죠? 얘가 내려나면 이렇게 피봇이 생길 겁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돼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볼이 이렇게 날아가는 콘을 형성할 텐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그 스팀의 양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즉 빨라질수록 얘들이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다시 이 스팀의 양이 스팀을 통제하는 버터플라이 밸브가 열리겠죠. 이것도 자동 제어 장치의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건 요거 즉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었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분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이거의 작동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단순히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을 따라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누가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이분이 1868년에 On Governors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얘가 왜 스테이블한지 얘가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를 자세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분이 이런 걸 언급하기 전에 제어에 대해서 이론도 다룬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리라는 분이 어떤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정해지더라 이런 이슈를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럼 사실은 맥스웰하고 라우스는 둘 다 캠브리지에 계시던 분들인데 맥스웰이 이제 온 거버넌스 논문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거버너에 대한 이 해석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분이 2차와 3차 시스템 해석을 했어요.
근데 4차부터는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 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4차 이상 5차 6차 되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그럼 제어할 수 없느냐? 제어할 수 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이 라우스입니다. 라우스가 리니어 시스템의 경우에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는 그런 크라이테리언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크라이테리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금이 걸린 문제였고 라오스가 이 문제를 풀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영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6번까지는. 7번은 리아프노프라는 러시아 분입니다. 러시아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하시던 분이라 이분은 리니어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고 난리니어 시스템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난리니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즉 비선 시스템이 이 경우 스테이블하고 이 경우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데요. 이게 1892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즉 나이퀴스트라는 분이 주로 이제 주파수 응답법을 써서 주파수 응답법을 이제 시각화하는 해서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는 그런 기준을 만듭니다. 이게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 삼았던 PID 컨트롤 이슈에 대해서는 캘렌더라는 분이 다룬 적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 나중에 6장 가면 보데 플랍 배울 텐데요. 이 보데 독일 사람이라 보드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보데입니다. 보데가 이제 자기만의 플라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건 OPF, 피드백 앰플리파이어를 주로 연구하면서 통신 시스템에 이걸 적용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IT에 있는 제임스라는 분이 이제 서브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서브 메커니즘은 뭐냐? 기존에는 센서와 구동기들이 다 독립적인 객체를 봤었는데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자. 하나로 되어 있는 용어가 필요하겠죠. 통합적인 용어들이. 그때 만들어진 게 서브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5장에서 배울 루트로카스 근궤적법을 에반스란 분이 제안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금 50년대 전이잖아요. 50년대 이후에도 유명한 제어학자들이 많은데요. 벨만이니, 칼만이니, 폰츄라진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양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제어공학의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을 여기까지 사실 1장이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책의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그런 걸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